한국의 철학자 제9편 9장 격정의 삶을 살아간 북학의 대부 연암 박지원 편입니다. 제1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 자라난 큰 뜻. 18세기 조선 사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조선 중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토지제도, 병력제도, 세금제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근대를 향한 세계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성리학 이론 싸움과 당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면 이웃 일본이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 소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에 대한 관심을 난학으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또한 극동지방 선교를 위해서 1540년 창설된 예수회를 통해 많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문을 닫아 걸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명나라를 무너뜨린 온수이자 병자호란의 주범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까운 두 나라조차 통상적인 외교 이외에는 적극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어려움은 대부분 하층 피지배층의 몫이었으며 근대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는 뒷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척박한 상황이라 해서 한둘이라도 뜻있는 젊은 지식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박지원 1737년에서 1805년 이야말로 개인적으로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밑바닥 삶을 살아가던 민중의 어려움과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안고 어지러운 현실과 몸으로 부딪혀 가며 실천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조선시대 전체에서 볼 때 중세 분기라고 불리는 영조와 정조가 다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두 임금은 모두 학문을 좋아했으며 사색 단갱을 막기 위해 인재를 고루 쓰는 탕평책을 펼쳤고 기득권 세력과 끝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권 강화를 통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임금의 의지만으로는 이미 엄청난 부를 거머쥔 채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 데 혈안이 된 양반 토 세력들의 향포와 그 결과 삶의 터전을 잃고 도적이 되거나 농로로 전락하는 대다수 농민들의 불행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지원 같은 뜻있는 학자들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근대를 향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원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5대 위 할아버지가 손조의 사위였고 할아버지는 지돈령 부사를 지냈으며 팔촌형은 영조의 사위가 될 정도로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살 때 아버지를 잃은 뒤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참 재롱을 떨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자라는 어린 박지원을 불쌍히 여긴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그랬는지 공부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세에 장가를 든 다음부터 어려서부터 박지원을 키워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뒤늦게 홍문관 교리였던 처 삼촌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질이 뛰어난 탓에 늦게 배운 학문이면서도 남보다 앞서 갈 수 있었고 더구나 관심이 다양해서 유학뿐 아니라 군대, 농사, 천문, 지리 등으로 강범하게 배움을 넓혀 갔습니다. 16이란 나이는 지금 생각해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도 박지원이 남들처럼 어려서부터
전통 학문을 배웠다라면 당시 학문의 기본이던 성리학에 매몰되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공부를 시작한 박지원의 남다른 삶이 박지원을 비판적 지식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회 비판은 매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20 남짓한 나이부터 30세 무렵까지 허생전 같은 유명한 사회 비판 소설들을 써냅니다. 그리고 30대 무렵부터 담원 홍대용 같은 동지들을 만납니다. 뒷날 묘비에 쓰는 글의 모범이 된 홍대용 무덤의 비석글에는 그가 홍대용을 얼마나 아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생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던 박지원이지만 34세 때 첫 단계 과거 시험인 조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과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억지로 권해서 다음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답안지를 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박지원은 출세를 위한 과거 시험과는 담을 쌓고 들에 묻혀 살면서도 사회를 걱정하는 많은 후배 학자들을 이끌어간 큰 선비였습니다. 특히 그가 아끼고 지도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 이석우 등은 대부분 조선시대 내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서울 출신들이었습니다. 서울은 조선이 건국한 이후 혈련에 기초한 종법 제도를 내세우는 육아의 대의 명분에 밀려 벼슬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법제는 본부인의 큰아들에서 다시 큰 손자로 이어지는 적장자 중심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서울 근거법에 묵혀 과거 시험마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이념적 뿌리는 성리학이었습니다. 사실 성리학을 앞세운 조선과 아직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았던 고려는 가족 제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였습니다. 고려에서는 오늘날에도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딸보다 아들이 더 중하거나 대를 잇게 이방을 하는 풍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에서는 남녀의 만남도 자유롭고 이혼이나 재혼도 쉬웠습니다. 이러한 이혼한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인 임금이 3명이나 있다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는 족보에도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기록하였고 그 딸이 시집가서 낳은 딸까지도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성리학이 자리 잡은 조선의 경우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며 여자는 남자를 기록한 글씨의 절반 크기로 어느 집안 누구에게 시집갔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고려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시집간 딸에게도 평등하게 나누어 주었고 제사 또한 알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시집간 딸들은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호주제를 보면 그 당시 오히려 남녀 평등에서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오면 달라집니다. 유교 이론에 따라 남존여비가 강화되고 적서의 차별이 분명해지며 대를 잇교한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박지원은 집안을 따질 때는 아버지 가계를 내세우면서도 서울만은 모계를 기준 삼는 모순을 비판하였고 그런 입장에서 비록 신분은 서울이지만 뛰어난 재능을 지닌 박제가 이덕무 같은 인재들을 가르치고 키워서 북학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박지원이 40세 되던 해 정조가 임금에 오르면서 박지원의 정치적 입지가 잠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아버지인 영조의 미움을 사서 뒤주에 갇혀 죽은 뒤부터 임금이 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린 정조를 보호했던 홍국영은 정조가 왕이 되자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홍국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시파라고 불렀고 반대 세력은 벽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벽파로 몰린 박지원은 황해도 연암골로 거처를 옮기고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9년 남짓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귀중한 농사 경험을 얻게 되었고 그 덕에 농사와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43세 때에는 청나라 고종의 칠순을 기념하는 사신행체 일원으로 뽑힌 팔촌형 박명원을 따라 중국을 다녀오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책이 유명한 열하일기입니다. 박신원은 이 사신행에서 이름난 중국 선비들과도 만나고 심지어는 남아 교주와도 접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세계관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 시험도 마다했던 박지원이지만 나이 50이 넘어 할아버지 덕에 성공감 감력이라는 벼슬을 받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공이 많았던 조상의 덕을 받아 벼슬에 오르는 것을 음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공감이란 토목 관련 공사를 주관하거나 부서진 물건을 수리하는 관청이며 감력은 종구품의 말단 관리였습니다. 그 뒤 55세 이후에는 한성 판관을 거쳐 안의 헌관과 면청군수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는 벼슬에 있는 동안 백성 위에 군림하는 수령으로서가 아니라 농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보는 진지한 목민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면청군수를 지낼 당시에는 글재주가 뛰어난 박지원의 글투를 흉내내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일반인 대상의 통속 소설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비어나 소고 같은 자유로운 표현을 잘 썼으며 더구나 그의 글 속에는 특유의 반골 사상과 기질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 당시 가장 큰 배척 대상인 불교에 대해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하였고 주자학자들이 신주처럼 떠받드는 시경에 나오는 시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수적인 선비들은 박지원의 문체를 빌미 삼아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많은 젊은이들이 박지원을 따르는 것을 걱정하여 벌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재주를 아끼던 정조는 반성하는 뜻에서 전통적인 문체로 글을 지어 올리라는 너그러운 조치를 내립니다. 이때의 상황을 가리켜 문체 반정이라고 하며 정조의 명을 받은 박지원은 관홍 소초를 지어 올립니다. 이 경험 때문이었는지 뒷날 박지원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문체를 본받지 말고 고문을 배우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라기보다 그 속에 담긴 사상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가 지은 대부분의 소설이 한문으로 쓰였지만 한글로 썼으면서도 귀족 세계의 신선 노름만을 그렸던 김만종의 소설과 달리 서민들의 애환을 잘 드러내면서 양반들의 허위 의식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자학을 넘어서서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조선은 고려의 이데올로기였던 불교에 대응하여 주자학을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주자학은 조선 중기까지 주도적 이념으로 기능하면서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에서 다룬 화동가, 회제, 태계와 율곡의 경우가 모두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주자학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학문적 이론 싸움과 당쟁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음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주자학의 비생산성과 폐쇄적인 학문 경향에 대한 반성이 시작됩니다. 사실 조선은 연산군이 집권한 한 15세기 무렵부터 국가 경제의 토대인 토지, 병력, 조세 같은 중요한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봉건 체제를 개편하자는 요구가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당시 폐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는 이의 많은 봉사와 그 제자 중봉조원의 동한 봉사가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주자학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공리 공론만을 일삼으면서 시문이나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조 이후 서인 노론이 집권하면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한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대의 명분론에 사로잡혀 현실성 없는 북번놀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주작의 비현실적인 학문 풍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문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강조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실학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읽거나 중국 사신의 보조원으로 직접 중국을 다녀오면서 서구 과학의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더 넓혀갔습니다. 이 같은 실학의 발생에는 실학자들이 처한 상황이 큰 목을 하였습니다. 실학자들은 대부분 당시 조선 현실에서 본다면 매우 독특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곳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지방이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에 산다는 것은 지금의 충청도인 호소 지방이나 영남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에 사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삼남 지방이라 불리는 이런 지역 선비들은 권력의 중심인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벼슬을 포기하고 소과를 통해 초시, 생원, 진사 정도의 호칭을 얻는 데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근건 전략으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면서 정치, 사회적인 관심보다는 양반의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학문을 바탕으로 집안의 전통을 지켜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인근의 선비들은 대부분 벼슬에 기대게 되며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근은 땅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대부분이 특권층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실학을 일으킨 성호이익이나 수남 안정복, 다산 정약용 등이 모두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살았으며 박재원이나 박재가 등이 서울서 살았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우는 4년에 한 번 보는 과거 시험 합격자를 한 세대 30년 동안 계산하면 모두 2,300여 명이 되지만 관직은 조그만 자리까지 합쳐도 500여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의 붕당론에서 이런 상황을 밥 먹는 것에 비유하여 밥은 한 그릇밖에 없고 먹을 사람은 많다면 처음에는 한 숟가락씩 점잖게 퍼먹겠지만은 이내 밥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곧 서로 먹는 자세가 나쁘다느니 먹는 소리가 난다느니 하면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당쟁 속에서 희생되어 서울 인근에 살면서도 벼슬 한 자리 못한 선비는 정치 경제적 지위를 잃은 채 독서를 통해 얻은 문화적 기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식이 상품화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불행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지식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깨달은 의식 있는 선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하는 택예지에서 본래 사농, 공상, 삼인이 평등한 것이므로 선비라고 해서 농사꾼, 장사꾼, 공장일을 업신여기거나 거꾸로 선비를 선망하는 농사꾼, 장사꾼, 공장이가 있다면 이는 모두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홍대용은 경제에만 몰두하거나 글짓는 일에만 힘쓰거나 과거시에만 매달리는 일반 선비들과 달리 참 선비가 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참 선비는 어떤 재물로도 뜻있는 뜻을 더럽힐 수 없고 어떤 가난으로도 그가 즐기는 것을 바꿀 수 없으며 임금도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세상에 나오면 혜택은 온 세상에 미치고 물러나면 진리를 천년 후에도 밝게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희원은 선비의 학문은
농사, 장사, 공업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하며 그 신분을 따진다면 위로는 임금이나 귀족과 벗하면서도 아래로는 농사꾼이나 공장이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농민이 아닌 선비는 땅을 가져서는 안 되며 농민의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농사법을 연구하여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실학의 흐름은 이에서 시작되었으며 반개, 유영원을 거쳐 이익에 이르러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성호 이익은 본래 태계 이왕 계열의 학자입니다만 조선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은 오직 율곡 이와 반개, 유영원 두 사람뿐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이 두 사람에서 이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익이 중심이 된 최초의 학파는 18세기 전반에 시작된 경생치용 학파입니다. 그들은 혈연관계, 사제관계, 교육관계로 얽힌 남인 집안이 대부분이었고 책을 통해 사학을 알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토지 제도와 행정기구의 개혁을 통해 소농민의 이익을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비생산적 관념론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를 따지는 문제나 성리학적 관심들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학적 문제의식과 성리학적 관심이 별 모순 없이 추구되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 학파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는 이익 이외 이가환, 이중환, 안정복, 권철신, 이벽, 이승훈, 정약용 형제들이 있으며 뒷날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학파에는 18세기 후반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등이 중심이 된 이용 후생 학파로서 북학파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론 계열로서 서로 교우 관계를 통해 동지적 결합을 이루었고 중국을 통해 서양 학문을 직접 경험하기도 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경세 치용 학파와 달리 공업이나 상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상공업의 유통 확대와 생산기구의 개량을 통한 생산력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지만 상업의 발달이 조금씩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기전 같은 오용 상인이나 큰 장사꾼보다는 소생산자와 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문학예술을 통해 주자학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적인 생각을 잘 드러냈습니다. 실학의 마지막은 19세기 전반에 나타난 추사 김정희 중심의 실사구시 학파입니다. 이들은 청나라 고종학의 영향을 받아 육아 경전뿐 아니라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진 고대 자료들을 고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세치용 학파나 이용 후생 학파 같은 사상성과 사회개혁의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배 실학자들의 실증적 연구 방법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해 낸 것도 그런 목적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념을 기준으로 고전을 해석하는 데 반대하고 오직 학문 자체만으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태도가 근대적 학문의 길을 열었으며 당시 이상적이거나 오경석 같은 중인 계층의 의사나 통역관들도 교류함으로써 양반 지식인 중심의 실학이 개화 사상으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핀 실학의 유파 가운데 집권 세력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이용 후생 학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랑캐인 청나라에 대해서도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사회구조상 하층민으로 취급받던 장사꾼이나 공장이에게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본래
노업을 근간으로 삼았고 경세, 치용, 학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용 후생 학파는 상업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래 농사는 한 군데에서 짓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 체제를 흔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주로 돌아다니는 것이 일이며 물건 또한 활발한 유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적인 봉건 왕조의 체제를 흔드는 일이 되며 그러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온한 사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중심 역할을 하던 박지원은 당연히 대주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를 빌미 삼아 박지원을 탄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1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tars shine too.